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70 먹은 할머니입니다. 제 기구한 인생에 대해 넋두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채널이 있다니 참으로 좋네요. 며느리들이 열심히 보고 있길래 저도 부탁을 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슬픈 사연이지만 앞으로는 행복만 가득할 예정이라 슬픈 이야기 툴툴 털어내려 써봅니다. 말주변 머리가 없어 며느리들이 글을 대신 써주느랴 고생이겠지만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면 되겠죠? 저는 아주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작게 인쇄소를 하시던 아버지 밑에서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손이 넉넉하신 분이셔서 늘 만든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오셨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했던 집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일거리가 끊임이 없었기에 가난에 허덕이는 일 없이 잘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일을 하면 남자가 놀고 먹는 한량인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굶겨 죽이지 않을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살아야 복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도 아이를 많이 낳아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셨었지만 저를 낳고 몸이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아이를 더 갖지 못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기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 저에게 소위 말하는 좋은 남자가 생겼고 양가의 축복 아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객사를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치룬 장례에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두 분의 상을 치룬 지 얼마 안 되어 저희 아버지 인쇄소에 불이 나서 주변 건물들까지 손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주변 상가에게도 피해를 변상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보험이랄 것도 제대로 없어서 피해 변상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부모님의 몫의 빚까지 떠안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면목이 없었죠. 하지만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마누라 고생은 절대 안 시킨다면서 본인 일을 늘리더라고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는 타일공이었습니다. 몸이 매우 힘들지만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늘려서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깨를 다친 남편이 잠시 일을 쉬게 되었어요.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걱정이 늘어나고 한숨이 늘어날 때마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다치지만 않았어도.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당신이 이만큼만 다친 것도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남편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부업을 하는 저를 보고 같이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일거리를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빚을 갚고 남편의 어깨도 회복되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새로운 건축 양식이 유행하면서 화장실에만 붙이던 타일을 주방이나 거실에도 붙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일거리는 늘었고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부업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저에게 급히 전화를 하셔서는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순간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쭈어 봤더니 글쎄 친정어머니 꿈에 황금거위가 날아와서
황금알 하나를 품에 쏙 안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태몽을 꾼 게 확실하지? 아직 몰라요. 생리가 좀 늦어지긴 하는데. 어머 얘, 그럼 임신이 맞나 보다. 근데 내가 이게 태몽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는데. 꿈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글쎄, 내가 알을 잘 품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알을 깨트렸지 뭐야? 근데 노른자가 2개나 있더라고.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저는 어차피 꿈이고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약사님께서 아침 첫 소변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하셔서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는 양성 반응이 떴어요.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고 만 것이었죠. 아이를 벌써 가지려는 계획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계획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는 거 없이 살이 많이 찌기 시작했어요. 입덧이 꽤 심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산부들보다 배가 훨씬 불러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산원이라는 곳에서 애를 낳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이나 좀 있거나 아니면 고위험군 산모일 경우에나 병원에서 애를 낳았죠. 산파가 아이를 받는 전문 조사원에 다니고 있었으니 요즘 말하는 초음파니 뭐니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남들보다 아이가 큰가 보다 했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고작 임신 4개월일 뿐인데 다른 임산부들 7개월쯤 되는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이 바빠 혼자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거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영 꺼림칙해서 앞을 보려는데 다시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서 웬 할머니 한 분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저에게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색동 저고리에 제가 귀신을 보고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쭈뼛쭈뼛하면서 무시하려고 하자 할머니는 제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장 이리 오래도. 저는 제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호통에 놀라서 뭔가를 홀린 듯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길에서 돗자리를 펴놓고 사주 같은 걸 봐주시는지 작은 나무상에 한자로 된 책을 3권 정도 올려두셨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몸이라 솔직히 뭔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보자, 이름이 뭐고? 제 이름이 왜요? 우리 할망은 그렇게 말대꾸하는 거 안 좋아한다. 이름이 뭐고? 윤순혜입니다. 아이고, 이름 획수가 잘못된 게 틀림없네. 진실한 순자 쓰나. 제 이름은 참으로 진실로 할 때 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자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덜컥 맞추는 할머니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 할망이 그러는데 이름에 삼수변 삼액자가 붙어야 하는데 기구한 운명의 획이 하나 추가되어 죽을 사가 붙었다고 하시는구만. 진실로 순자가 아니라 따라 죽을 순이 붙었어.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아이가 뱃속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불쾌했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제 손을 꽉 붙들어 매셨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하던지 제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눈알을 확 뒤집었다가 푸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 배를 뚫어져라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쌀알을 몇 개 휙 던지시고는 중얼중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2 다리가 묶인 것 마냥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내가 그 끈을 함부로 풀어낼 수가 없네. 자네 아이 2 다 살리고 싶으면 한 아이를 포기해야 해. 아이 2 다 살리고 싶으면? 그게 무슨 소리래요? 뱃속의 아이 말이야.
쌍둥이를 가졌잖아. 저는 그제서야 제 배가 왜 남들보다 큰지 이해가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태몽에서 쌍란이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할머니께서 쌍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저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얼굴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남았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둘 다 살리고 싶으면 한 아이를 포기하라는 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할망이 자세하게 말해주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는데 자네 인생이 기구해서 내가 조금 더 풀어주지. 뱃속의 쌍둥이 명이 짧아 따라 죽을 운명이란 말이다 이거야. 저는 점점 듣는 게 거북해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너무 심하게 붙는 것 같았습니다. 할망인지 뭔지가 귀신인지 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에게 저주를 붓는 것만 같았어요. 애 둘 다 낳을 생각 말고 하나만 낳아. 하나를 일찌감치 지으면 그 수명이 다른 쌍둥이에게 붙어서 오래오래 살 거요. 아니, 무슨 그런 저주를 퍼부으세요? 저주라니. 내 말을 들어야 다들 오래 살 수 있어. 그 아들이 따라 죽을 업보를 타고 태어나는 거니까. 내 말 들어. 할머니 너무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내가 뭘 했어. 저 업보를 타고난 인간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데도. 갑자기 목소리가 바뀐 할머니는 저를 확 째려보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호통은 치셔도 눈빛은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셨는데 지금은 눈빛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자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싶으면 애 하나를 버려. 그러면 그 수명 골고루 나눠 먹을 테니. 그러더니 할머니는 저의 다른 말들을 모두 무시한 채 나무 탁상을 탁탁 챙기고 돗자리를 휘리릭 말아서 들고는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니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홀렸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의 목적대로 산부인과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속이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마치니 정말로 쌍둥이가 뱃속에 있다지 뭐예요. 참말로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정엄마가 꾸신 꿈도 그렇고 점쟁이로 보여지는 할머니도 그렇고 모두들 저에게 쌍둥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쌍둥이인 걸 알자마자 제 마음속에 불안의 촛불이 탁 켜졌습니다. 쌍둥이 명이 짧아 따라 죽을 운명이란 말이다. 저는 서둘러 동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점쟁이 할머니가 있었던 그 자리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처 상인들이라면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기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 여기서 앉아서 점을 보시던 색동옷 입은 할머니 못 보셨어요? 어머 세댁, 무슨 꿈이라도 꿨어? 이 근처에는 그런 점쟁이 할멈 없어. 내가 여기서 장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할머니는 못 봤는걸? 아까 한 2시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참말로 못 보셨어요? 색동옷을 입었으면 눈에 딱 띄었을 텐데 난 못 봤어. 여기서 색동옷 입고 앉아 있었다가는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기 딱 쉽지. 나도 그런 할머니는 본 적이 있는데 새댁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저짝 골목 끝으로 가면 무당집이 하나 있긴 한디. 근데 뱃속에 애도 있으면서 귀신이라도 붙어오면 어떡해? 저는 마지막 상인분의 말씀을 기억해두고 골목 끝에 있는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임신해서 부른 배를 하고 들어가기 좀 무서웠지만 금방 점쟁이가 버선발로 나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낮에 봤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점을 보지 않겠다고 하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을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할머니가 앉아있던 곳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그 할머니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할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 저에게 말을 걸고 사라진 걸까요? 뱃속에 제 아이가 쌍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쁜 기억들은 모두 지우기로 했어요. 그저 제가 아이들을 더욱 잘 살피고 위험하지 않게만 키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조산원에서 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꼬박 2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자연분만을 했고 둘째 아이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덜컥 겁을 먹었지만 능숙하신 조산사가 아이를 잘 꺼내주었습니다. 둘 다 일란성 쌍둥이로 아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남편은 타일 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을 보느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난산이었기 때문에 제 몸까지 살펴주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처음 출산이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우는지 이유조차 모르면서 그저 끌어안고 달래기 바빴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을 거예요. 가끔은 너무 울어대는 쌍둥이들 탓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내 새끼라 그런지 정말 예뻤습니다. 잘 때는 또 얼마나 천사 같던지요.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저희 쌍둥이가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친정아버지는 암이 급격하게 번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수술이건 항암이건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걸음마를 언제 뗐는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것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결국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시고 저희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가를 하는 동안 아이들을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도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은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가 참 빠르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늙는 속도도 참 빨랐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에 가서 살고 싶었어. 바다도 보고 산도 보면서 공기 맑은 곳에서 네 아버지와 그렇게 늙어가고 싶었지. 매일 아침마다 저에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요리를 하시다가 냄비를 태워 먹기도 하고 어느 날은 집이 몇 호였는지를 헤매기도 하셨지만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고 남편은 타일 시공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현장에 계속 나가 있느라 바쁜 와중이었죠.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어머니께 아이들을 하원시켜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4시까지 꼭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친구들을 만나다가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와 황급히 집으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 쌍둥이들 하원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오셔서요. 그때는 이미 저녁 6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고 아이들을 하원시켰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가니 어머니께서 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니? 그 아이들은 누구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오신 거였어요. 그동안 수많은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는 게 바빠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어요. 부랴부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치매 증상이 꽤 오랜 시간 있었으며 진행이 된 터라 약으로 조절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라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위험한 일이 반복되어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린이가 되어버린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 외로움에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께서는 6개월 만에 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요양원에 찾아가 혹시 제대로 잘 보살피지 않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았지만 병원에서도 자연사로 결론 짓더라고요. 그때가 겨우 우리 아들들이 5살일 때였습니다. 저는 결혼부터 지금까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4분을 모두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문득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식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싶으면 애 하나를 버려. 그러면 그 수명 골고루 나눠 먹을 테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의 획순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싶었고요. 우리 아들들이 무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죠.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고민하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들었던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실 우리 부모님이건 장인어른 장모님이건 하늘나라에서 부른 것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너무 그 할머니 말에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나도 지워버리려고 노력 중인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으로 지켜내면 되지. 우리가 더 보살피고 더 아껴주면 위험한 일 없을 거야.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불안함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 뒤로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 선생님께 신신당부를 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나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학교에서 체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시기라 매 학년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을 다닐 때에도 제가 매일같이 데려갔고 또 데리고 오면서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주위에서는 너무나도 극성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자식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울음만 커져도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기 때문에 정말 남자 아이들로서는 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터 하나 없이 잘 컸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일일이 알레르기 검사를 하고 안전성을 수십 번 물어보고 맞췄으니까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성인과 별 다를 것 없는 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들들이 키도 꽤 컸고 몸도 다부졌거든요. 무엇보다 예의도 바르고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자상한 아들들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데 하나 없이 다치는 데 하나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평온한 일상이 반복되자 점쟁이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까먹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수능도 잘 치렀고 대학도 둘 다 원하던 학과에 붙었거든요. 대학생이 되어 초반에 놀러 다니느랴 집에 잘 안 들어왔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들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일 걱정이던 군대도 잘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둘 다 취직이 되었을 땐 저와 남편 모두 안심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웃으며 놀리기까지 했죠. 어릴 때는 어디 다쳐서 피라도 나면 기절할 것처럼 굴었던 사람이 그봐 마음을 달리 먹으니까 우리 아들들도 잘 자라서 이렇게 어엿한 성인이 됐잖아. 저는 남편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람은 역시 마음먹기에 달린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도중 첫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들 모두 34살이니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속이 시끌시끌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첫째가 피아노를 전공했다던 여자를 데리고 왔고 늘씬늘씬하고 예쁜 것이 한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처음에 저를 어색해했지만 제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사르르 녹는 애교를 장착하고 저를 대하더군요. 이래서 우리 아들이 푹 빠진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양가가 인사를 드릴 때도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도 참 좋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는데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터 참 저를 이모저모 많이 챙기더군요. 며느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도 참 고마웠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결혼 4개월 만에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와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니까요. 첫째 며느리의 임신 경사와 더불어 둘째 아들도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여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참 조용조용하면서도 진득하니부터 일을 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큰 며느리처럼 살갑게 붙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지만 늘 제 옆에서 조용히 제가 하는 일을 거들었죠. 그 야무진 손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첫째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피아노를 계속했고 연주회에 우리 가족 모두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큰며느리는 참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멋있고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연주회 가는 것을 좋아하니 무슨 일이 있으면 연주회 티켓을 주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의 공연을 같이 보러 가기도 했고요. 둘째 며느리는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전시회라는 것을 열더라고요. 미술이라는 걸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멍하니 둘째 며느리의 작품을 보고 있자 며느리가 저를 위해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네요. 그걸 보고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에게 작품을 사기도 했고요. 둘째 며느리는 돈 받고 팔 수 없다고 그냥 드리겠다고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정말 싸움이 나기도 했네요. 가운데서 중재하느라 제가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첫째 며느리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첫째 며느리가 둘째도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순간에 대가족이 되어버려 저와 남편은 정신이 없었죠. 첫째 며느리가 아이를 봐달라고 하면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고 제가 먼저 아이를 돌봐줄 테니 목욕탕이라도 가서 때라도 밀고 오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못 가서 아쉽다는 며느리를 어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건 하나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첫째네 손주 2명에 둘째네 손주 하나, 이렇게 세 아이를 동시에 돌봐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도 참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들도 저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도중 저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사고였지만 제 마음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할 거 없이 장례식장을 지키고 사돈댁들도 전부 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모두 남편의 몫까지 저를 챙기겠다고 진심의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죠. 저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했지만 매일같이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들 덕에 그 슬픔도 훌훌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하는데 도무지 아들네 집에 얹혀 살 마음까진 들지 않더라고요. 대신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한평생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째와 둘째네 집 모두 가까운 동네로 말입니다. 집이 가까워지니 며느리들도 더 자주 저를 찾아오더군요. 저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느리들과 신나게 놀러 다녔습니다. 어찌나 서울 구석구석에 맛집이 넘치고 카페들이 넘치던지 생전 남편이랑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어요.
며느리들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재미졌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전부 다 같이 가족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갔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이번 여행에서 우리 재밌게 놀다가 와요, 어머님. 맞아요. 제가 고기 하나는 진짜 잘 굽거든요. 형님, 고기는 제가 구울 테니까 집게 탐내지 마세요. 며느리들은 제가 좋다고 하니 바로 강원도에 있는 펜션을 예약하더라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할 수 있다면서 아주 좋아했어요. 사는 게 바빠 아들들 데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본 적 없어서 참 미안하면서도 설레더군요. 첫째 아들의 둘째 손주와 둘째 아들네 첫째 손주는 너무나도 아기라서 사돈댁들이 맡아주시겠다고 즐거운 여행 다녀오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화로 전달하고는 첫째 아들네 차에 올라타려 했는데 갑자기 첫째 손주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랑 엄마랑 작은 엄마랑 이렇게 탈래요. 응?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지 않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요즘 유치원에서 여자 남자 편갈라서 논다고 하더니 집에서도 이러네요. 형수님, 조카가 원하는데 뭐 어때요? 저랑 형이랑 운전해서 갈 테니 형 차를 형수님이 운전해서 오시면 되겠네요. 좋아, 좋아. 손주의 바람대로 여자차, 남자차 나눠서 타기로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에 저와 손주 둘째 며느리가 타고 둘째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첫째 아들이 앉았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횡성에 있는 펜션에 가기로 하고는 차를 출발해서 한창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휴게소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네 차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들이 전화를 해봤지만 둘 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저는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전화를 받은 첫째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주저앉은 저를 부축했고요. 첫째 며느리는 갑자기 온몸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들 차가 사고가 나서. 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들과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싸늘하게 식은 두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적제 화물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벽돌이 아들 차를 뚫었다고 했습니다. 벽돌을 맞은 둘째 아들은 즉사, 피하려고 차를 틀다가 가드레일을 받은 첫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우리 아들들 나이가 고작 40살일 때였습니다. 아들들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고 온통 곡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흐를 눈물도 없겠구나 했는데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들은 저를 붙잡고 어머니 어떡해요 하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군요. 발인을 끝내고 장지에 두 아들을 묻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그 색동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더군요. 세월이 40년이나 흘렀음에도 여전히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그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만 살리라고 했잖아. 그래야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네 이름 획수가 잘못되어 줄줄이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이제 저는 어떡해요? 며느리들까지 무슨 화가 생기면 어떡해요? 네 핏줄의 인연이 모두 끝이 났으니 더 이상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게야. 그 말을 뒤로 한 채 할머니는 사라졌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제게 나타나서 더 이상 따라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저는 빌라를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자리가 좋고 신축이라 그런지 금방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집을 팔고 남았던 돈과 빌라 매매값을 합치니 수중에 4억 정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각 2억씩 나눠주었죠. 며느리들은 절대 받지 못한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큰 소리를 내니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바다도 보고 산도 볼 수 있는 섬으로 떠날게야.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셨지. 이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며느리들 각자의 삶을 찾아가도록 해.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 출발해야지. 며느리들은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절대 못 보낸다고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걸 매몰차게 밀어내고는 무작정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수녀원에 들어가 저를 받아달라고 했죠. 큰 수녀님께서는 제 사정을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며 스스로 감옥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그런 제가 참 안쓰러웠는지 어린 수녀들이고 큰 수녀님이고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저를 불러다가 맛있는 걸 먹여주시고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아들들을 먼저 보냈다는 죄책감을 이겨내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니 마음 한구석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수녀님이 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불러냈습니다. 앞마당에 나가니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터지는데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들도 저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천천히 이야기하라면서 자리를 비켜주신 큰 수녀님 덕에 저희는 이산가족 상봉하듯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알려주지도 않으셔서 정말 못 찾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를 찾느라 참 고생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지내다가 며칠 전에서야 전입신고를 수녀원으로 했는데 그걸 보고는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요. 저희 그동안 취직도 하고 대출도 받아서 마당에 있는 주택을 샀어요. 어머님 모시고 살려고 일부러 큰 집으로 구했어요.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니? 괜한 짓을 했구나. 나는 여기가 편하고 저희 취업해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손주들은 누가 봐주시나요? 어머님이 와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우리 남편들처럼 그렇게 키워주세요. 울면서 떼를 쓰는 며느리들에게 매몰차게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군요. 며느리들은 인근에 숙소를 잡았다면서 기다리겠다고 꼭 같이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대충 들은 큰 수녀님께서 무슨 걱정이 있으냐며 며느리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더군요. 우리 자매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지내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큰 수녀님의 말씀에 큰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짐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 또한 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어 못 이기는 척 따라가마.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언제라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게야. 어머님, 꼭 약속할게요. 하지만 어머님도 저희가 좋은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만남을 강요하지 마셔요. 저희가 절대 죄책감이나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남아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어머님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이 그리워서 모시고 살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때 참 행복했단다. 하지만 죽은 아들들 때문에 이러는 거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구나. 저희는 그저 어머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약속 꼭 새겨 들을게요.
며느리들은 걱정 말라고 약속을 꼭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이 구해놨다는 서울에 마당이 딸린 주택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언제든지 찾아가라 했지만 약속만 해놓고 지키지도 않네요. 벌써 같이 산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손주들 쑥쑥 크는 맛에 참 재미지게 삽니다.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손주 3명과 복작복작 사니 참 외로움을 느낄 시간도 없습니다. 사돈댁들도 여전히 저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원망할 법도 한데 저를 참 많이 신경 써주십니다. 얼마 전 둘째 며느리네 바깥사돈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힘겹게 이겨내기로 약속했죠. 둘째 며느리네 안사돈도 우리들의 집으로 모시고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족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나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저희 가족의 화창한 봄날을 모두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